지금 여러분들이 산책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용 사료에는 저희가 균형식, 완전식이라는 개념들이 있어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갔을 때 메리트를 느낄 수 있는 요소들을 고민을 하고 찾아내야 되는데, 펫 패밀리, 펫을 가족으로 봐서 같이 여행들을 한번 항상 데리고 가고 싶어 하는 거. 안녕하세요, 여러분. 춘천시 반려동물 산업유치 포럼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참석하신 전문가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암대학교 동물보호 계열 이웅정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반려동물 사료협회 회장님, 김종복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반려견 주택연구소 박준영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우라운 본부장 김원현 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연암대학교 동물보호 계열 이웅정 교수님의 반려동물 교육 인증 캠페인을 통한 펫 문화 정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춘천시 반려동물 산업 유치 포럼. 오늘 첫 번째로 반려동물 교육 인증제 캠페인을 통한 반려문화 정착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 증가로 통해서 이웃 간의 갈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지금 여러분들이 산책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책 나가는 순간 아이들은 뛰고 달립니다. 여기저기 마킹 행동을 하게 됩니다. 또는 사람이나 다른 동물을 봤을 때 그냥 지나치지 않고 짖어서 이웃 간의 얼굴을 찌푸리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 현재 잘못된 산책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도 공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런 올바른 산책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책은 반려견과 함께 보호자와 반려견이 최고의 행복이라는 것은 함께 나가는 산책을 의미합니다. 그럼 어떻게 나갈까? 산책이란 그저 바깥으로 나가면 산책일까?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즉, 산책을 나갔을 때 반려견과 나의 행복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을까? 그것은 소통하는 산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아이가 어떻게 걸어갈까요? 걸어가는 모습들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보호자와 함께 걸어가면서 보호자 눈을 마주치고 소통하면서 걸어가는 산책과 개가 뛰고 달리며 짖는 산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떤 것이 더 아름다운 산책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사람과 반려견이 보는 시선은 다릅니다. 그래서 밖에 나갔을 때 사람들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반려동물 시야에서 들어오는 산책이라는 것은 지나가는 사람, 환경, 소리, 다양한 것들을 모든 것을 다 감수하고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 결국 반려동물의 시각에서 관찰을 하시게 되면 바른 산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바람직한 산책 문화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산책은 보호자와 반려견 모두가 수시로 변화되는 환경에서 스트레스를 제공받지 않고 서로가 심리적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주변을 둘러볼 수 있고 여유와 행복감을 갖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보호자와 소통하는 산책이야말로 산책의 가장 큰 의미라고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진국의 동물 교육 인증제는 어떻게 시행되고 있을까? 자, 사람이 안전하고 반려견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 중에 가족과 반려견 행복한 생활을 살아가는 패티켓 문화를 고찰을 시켜야 되고요. 반려동물과 선진국 반려교육 프로그램에서 도입해야 될 것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어떠한 교육 프로그램의 인증제 도입이 굉장히 시급한 것이 현재입니다. 자, 외국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아메리칸 캔넬 클럽이라고 각 가정에서 사회 활동을 하면서 좋은 매너를 가진 반려견과 책임감 있는 보호자에게 주는 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CGC 프로그램이죠. CGC 프로그램은 매년 10만 두 이상의 자격을 취득을 하고 미국 연맹의 13년 역사상 최고의 반려견 교육 프로그램 인증제를 참여를 했고 교육 인증제를 통해서
매너 있는 시민견으로 거듭나는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이 현재입니다. 또한 영국 더 캔넬 클럽 1992년부터 시작해서 영국에서 큰 규모 반려견 훈련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왔고 연간 66만 장의 교육 인증제 프로그램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교육 인증제라고 하는 것은 법으로 교육을 받아라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캔넬 클럽이라든지 아니면 반려동물에 관련돼 있는 훈련사들이 모여서 또는 각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 인증제를 통해서 패티켓, 에티켓 지킬 수 있는 문화를 형성시켜주는 분위기 조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그야말로 펫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바람직한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모범 사례가 되지 않을까 봐집니다. 자, 우리 한국에서는 한국의 매너 있는 시민견 KCMC입니다. 이 KCMC 교육 프로그램은 반려동물 교육 인증제로 해서 10가지 테마를 가지고서 테스트 합격을 하면 매너 있는 시민으로 거듭나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자, 완벽한 교육 매너 10단계 평가입니다. 자, 첫 번째는 낯선 사람과 인사하기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낯선 사람이 우리 아이들 보고 이쁘다, 사랑스럽다 해서 갑자기 다가왔을 때 우리 아이는 순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예민한 행동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개의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행동 중 하나입니다. 낯선 사람이 쓰다듬어 줄 때 예의 바르게 앉아있기, 사람과 소통할 때 예의 바르게 앉아있는 것은 가장 반려견들에게 있어서 펫 매너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외모의 그루밍. 그루밍이라는 것은 개를 자기 몸에 터치를 했을 때 개들이 상당히 예민한 행동을 보일 수가 있는데 이것을 어렸을 때부터 터치를 통해서 바르게 앉아 있을 수 있고 그루밍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반려견과 함께 걸어가기. 반려견과 함께 걸어가는 것은 내가 편안하게 걸어갔을 때 다른 낯선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낯선 사람의 공격성이나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편안함을 유지시켜주는 가장 기본 교육 중 하나입니다. 자, 사람이 많은 곳을 자연스럽게 걷기. 사람이 많은 곳이라는 것은 현재 우리 반려견이 산책할 수 있는 것은 도심 속의 산책입니다. 도심 속의 산책이라는 것은 아주 많은 사람과 접촉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예민한 행동을 보이지 않게끔 사람에 대한 미리 교육을 시켜주어서 차분하게 걸을 수 있게끔 하는 테스트 과정을 말합니다. 앉아, 엎드려, 서, 기다려. 예절 교육의 가장 기초이죠. 이런 예절 교육이 잘 된다는 것은 우리 반려견의 건강과 반려인의 소통을 의미하기 때문에 간단한 예절 교육을 평가합니다. 자, 정해진 곳에서 불러들이기. 우리 아이들은 외부 환경에 나갔을 때 불러들였을 때 보호자에게 직접 달려가지 않고 도주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도주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라는 것은 개들이 놀래거나 또는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불러서 바로바로 올 수 있게끔 하는 테스트를 말합니다. 다른 반려견을 만났을 때 짖지 않고 차분하게 기다려주기, 그 다음 방해 자극, 소리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기, 보호자와 떨어져 있을 때 차분하게 앉아있기, 이렇게 가장 기초적인 교육을 받게 된다면 많은 패티켓과 에티켓 지키는 문화에서 반려견과 아이들 동반을 한다면 반려견 행동 관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패티켓 문화를 지키는 것은 타인이 먼저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지키는 문화야말로 올바른 반려 문화를 성장시키는데 여러분이 앞장서야 됩니다. 이웅종 교수님께서 건강하고 조화로운 반려동물 문화가 어떻게 조성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건강하고 조화로운 반려동물 문화가 조성이 되어야 반려동물 산업도 또 긍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어서 한국 반려동물 사료협회 회장님 김종복 회장님께서 한국 펫푸드 산업 현재와 미래를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펫사료협회 회장 김종복입니다. 오늘 펫푸드 산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 펫사료협회 2003년도에 설립됐고요. 우리나라에서 펫푸드를 제조하거나 수입 유통하시는 분들이 모여 있는 협회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K펫페어라고 그래서 박람회를 주최하고 있고요. 또 한국 펫푸드 연구소를 설립해서 펫푸드의 자가품질 검사 및 수입이나 제조하시는 분들의 무료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반려동물들이 얼마나 있을까? 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잘 몰랐었어요. 각 기관마다 많이 달랐고, 근데 저희가 2년 동안에 걸쳐서 한 결과를 보면 현재 우리나라에 강아지는 700만 마리 정도 있고요. 고양이는 계속 성장을 해서 현재 한 250만에서 300만 마리 정도가 있습니다. 전체 가구 수로 보면 저희 나라가 한 2,200만, 300만 가구 되는데 그 중에 28%의 가구가 개나 고양이를 현재 키우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 보면 세 집 중에 한 집은 개나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 숫자가 정말 많은 걸까? 되게 저희가 다니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에 개, 고양이가 너무 많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 세 가구 중에 한 가구, 10가구 중에 세 가구 정도 키우는 게 많은 걸까? 근데 다른 국가들을 보면 일본 같은 경우는 저희 나라하고 비슷합니다. 한 30% 정도 되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65%, 70%의 가구가 개나 고양이를 키우고 있고 대부분의 나라가 거의 50% 정도의 그 가구들이 개나 고양이를 키우고 있어요. 저희 나라의 현재 30% 정도는 이렇게 높은 숫자라고 저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단지 저희 나라의 어떤 반려동물 문화들이 아직은 조금 성숙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다 보니까 저희가 자꾸 이제 개가 많다, 고양이가 많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웅종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어떤 펫 문화, 이런 에티켓, 이런 것들이 같이 따라가 줘야 산업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펫푸드라고 하면 저희가 어떤 수분 함량에 따라서 건사료라고 하는 것들도 있고요. 또 반건조 사료, 그 다음에 습사료, 우리가 웹푸드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로 나눠져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건사료가 주로 뭐 한 80% 정도 되고요. 나머지 반건조 사료, 습사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사람 먹는 식품하고 반려동물들이 먹는 식품의 큰 차이 중에 하나는 반려동물들은 저희가 식탁에 차려진 여러 가지 식품을 먹으면서 영양소를 섭취하는 게 아니고 한 가지 저희가 주는 그 사료를 가지고 모든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를 해야 돼요. 그래서 반려동물용 사료에는 저희가 균형식, 완전식이라는 개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그 사료만 먹고도 개나 고양이들이 필요한 모든 필수 영양소를 다 섭취할 수 있는 그런 사료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개, 고양이를 키우실 때는 꼭 그 부분을 꼭 이렇게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거나 사람이 먹는 걸 준다거나 다른 이게 무분별하게 간식들만 주게 되면은 영양소의 결핍이나 과잉들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꼭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주는 간식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 이게 다른 것들이랑 같이 먹여야 필요한 영양소들을 섭취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간식이라고 그래요. 간식은 그래서 사람들하고 즐겁게 놀거나 또 어떤 특정한 영양소 기능, 그래서 치아라든지 구강 건강들을 위해서 먹는 것들을 저희가 보통 보충식 간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완전식, 균형식을 갖춰야 되는 요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야 돼요. 안 먹으면은 일단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잘 먹어야 되고, 영양가가 골고루 들어있어야 되고요. 또 그 다음에 소화율이 좋아야 돼요. 그래, 아무리 영양소가 많더라도 소화가 안 되면 안 되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안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생적으로 잘 만들어진 사료들을 여러분들이 골라서 드려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게 필수 영양소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강아지나 고양이들의 그 식품을 고를 때는 꼭 필수 영양소들이 잘 이렇게 들어있는 사료인지를 꼭 보시고 이렇게 급여를 해야 됩니다. 현재 신제품 트렌드들을 보면 사람들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기능들이 있고 또 이게 구체적인 이게 세분화되어 나가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원료가 그레인 프리라든지 이런 원료 출처들이 명확한 것들, 또 어떠한 알러지에 있는 것들, 또 다이어트에 좋은 것들, 또 어떤 특정 성분이 강화된 것들,
또 요즘에는 이제 되게 많이 나오는 것들이 뭐 휴먼 그레이드 이런 형태로 기능적이고 구체적인 방향으로 신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신제품 트렌드를 보면 가장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이 관심이 많는 게 뭐 사람들도 비슷하지만 피부와 모질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가장 많아요. 그 다음이 관절염, 그 다음에 소화 잘 되는 거, 영양, 그 다음에 건강한 구강 관리 이런 형태의 기능들을 필요로 하는 그런 간식과 기능성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트렌드입니다. 미국에서 조사를 했는데 옛날에 70년대만 해도 펫푸드, 우리가 보통 반려동물들 식품 그러면은 거의 사람용 동물 가축 사료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위생 조건들을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거의 우리가 가장 사람들이 신경 많이 쓰는 것들이 영유아 식품이거든요. 영유아 식품 바로 전 단계의 어떤 조건들을 따지는 게 반려동물용 요즘에 사료가 됐습니다. 본인들이 먹는 것보다 더 따지는 그런 정도의 인식들이 생겼다.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뭐 거의 똑같은 실정입니다. 그러면 한국의 현재 펫푸드 시장은 얼마나 될까? 저희가 유로모니터나 이런 걸 보면 한 1조 1000억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희 협회에서 현재 보고 있는 거는 1조 5천에서 2조 정도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 사람들이 반려동물 사료들은 대부분 다 외국 수입된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물량으로 보면은 70% 정도의 반려동물 사료는 우리 국내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가격, 우리가 밸류로 보면은 국내 것들이 한 40% 되고 수입 사료들이 한 6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 말은 이제 국내에 수입되고 있는 것들이 주로 이게 부피가 크고 단가가 좀 낮은 그런 사료들도 많이 구성이 돼 있고 외국에서 수입되는 것들은 좀 이렇게 고급 사료, 또 간식, 이런 기능성 사료로 돼 있다 보니까 단가들이 좀 높아요. 그래서 국내하고 수입하고 가격 지수를 보면 국내 거를 100으로 봤을 때 수입된 사료들이 한 3.5배 정도 그런 단가, 그 중량당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국내 생산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국내의 공장들이 대형화되고 있어요. 예전에는 주로 산업동물 축산 사료 만들던 데에서 같이 반려동물 사료를 만들다가 지금은 반려동물 전문 공장들을 새로 설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로얄 캐닌이 김제에다가 큰 펫푸드 전문 공장을 세웠고요. 그다음에 그 하림이 현재 여러분도 아시고 고속도로 옆에 굉장히 큰 공장이 세워져 있고, 그다음에 카길이라는 데가 평택에 세웠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우리와라는 회사가 진천에 아주 현대식으로 펫사료 공장을 세웠습니다. 이게 규모가 엄청 커지고 있어요. 그리고 조만간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펫푸드 시장들도 굉장히 많은 질적인 양적인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펫푸드는 현재 매년 다른 산업과 달리 거의 두 자리 숫자에서 성장을 지속하고 있어요. 지금 올해도 보면은 한 7% 정도 성장이 예측되고 있고요. 특히 고양이 쪽 사료, 고양이 쪽 시장은 매년 거의 30% 이상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간식의 성장이 가장 두드러져요. 간식의 성장은 현재도 한 15%에서 20% 정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주식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마켓 성장률 한 5% 정도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카테고리를 우리가 이제 카테고리라고 부르는데 아까 주로 어떤 주식, 우리가 식사하는 용도로 하는 것들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성장하고 있는 것들이 사람들하고 우리 반려동물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낼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간식들, 이런 것들이 현재 성장을 하고 있고요. 또 건강과 웰빙을 생각하는 것들이 성장을,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펫푸드 산업이 우리나라의 앞으로 어떤 성장 산업, 특히 수출 산업으로 되게 유망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류 때문에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는 우리나라 식품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펫푸드도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
원료들은 많이 생산이 안 되지만 어떤 수입된 원료들을 가지고 잘 생산해서 한다고 하면 저희 나라의 어떤 그런 수출 산업으로 키워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정호 회장님의 한국 펫푸드 산업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반려견 주택연구소 박준현 대표님의 펫프렌들리 도시화를 통한 관광 수입 증대화 모델 구축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려견 주택연구소 박준영입니다. 저는 그 춘천이라고 하는 도시에 대해서 펫프렌들리 도시화를 통해서 어떻게 춘천이 자생력을 갖춘 멋진 도시가 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춘천에 대한 어떤 이름 자체를 들었을 때 저는 호반의 도시라는 그 이미지가 아직까지도 굉장히 강한데요. 이번에 이제 그 반려동물 동행 도시 춘천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여기 어떻게 좀 춘천으로서의 모습을 잘 살리면서 펫프렌들리한 부분들을 만들어가고 이걸 통해서 또한 반려인들과 반려동물이 정말 행복하게 함께 할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을까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춘천 자체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많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내부적으로 춘천이 가지는 인프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애견 펜션이라든지 뭐 춘천 이렇게 키워드를 넣어가지고 검색을 해보니 한 20개 정도 넘는 이런 정도의 반려견 동반이 가능한 펜션이 검색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춘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이제 그런 데들이 많이 있고요. 뭐 여기 어때라든가 이런 데를 검색을 해보면 한 80% 정도는 또 애견 동반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함께 하기에 좋은 조건이 갖춰져 있느냐? 그렇지 않고요. 기존 펜션이 장사가 안 되니까 이 수요를 애견으로, 반려견으로 흡수한 거에 불과해서 그냥 받아만 주는 여건이 되는 거죠. 사람이 됐건 동물이 됐건 그들에게 맞는 주거 환경이라든가 생활 환경은 분명히 따로 있고 거기에 맞춰져서 뭔가 준비가 돼 있어야 그런 명칭도 붙이고 그런 환경이 갖춰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현재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는 거죠. 물론 춘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그 중에 일부 이제 앞서서 조금 더 좋은 환경을 구축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도 있고 그런 뭐 단체나 개인들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봐서는 춘천이 가진 어떤 관광 도시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반려동물을 통해서 해낼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봐야 한다는 측면에서 봐서는 좀 부족하다라고 좀 보여지는 거고요. 그래서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을 춘천에 왜 가야 하는지, 갔을 때 뭐가 좋은지를 춘천이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갔을 때 메리트를 느낄 수 있는 요소들을 고민을 하고 찾아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우선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특히나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이 가장 자기 동물과 함께 하고 싶은 게 여행이라고 하는 이런 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들 입장에서는, 반려인들 입장에서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시간 자체가 사실은 내가 얘를 위해서 희생하거나 또는 특별히 시간을 내서라도 함께 하고 싶은 이유는 내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를 가든 간에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나 상황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구축하기 위해서 춘천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될 게 뭔가, 이런 점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자, 우선은 하드웨어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겠죠. 시설이라든가 말씀드린 대로 뭐 펜션이라든가 숙박시설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있는 것들을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우선적으로 사람들이 왔을 때,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을 할 때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포근하고 엄마의 품에서 놀다 간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시설들이 갖춰져야 할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 입장에서는 현재는 애견 펜션이 단순 펜션 자체를 이름만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인기가 있는 상황이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될 일이 아니거든요. 이분들이 정말 엄마 품처럼 느끼기 위한 주거 환경, 생활 환경, 시스템들이 모두 좀 더 갖춰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어떤 컨설팅이라든가 도움을 통해서 이분들이 그런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자체적인 도움을 좀 주실 수 있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외부 업체들이나 또는 관련돼서 산업을 진행하고 있는 업체들이 춘천시에 숙박시설들을 조금 더 보강하고 좀 더 많은 시설들이 이 안에 담겨질 수 있도록 하드웨어적인 부분, 숙박에 관련된 내용들은 충분히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걸 줄이는 측면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거기에 대응하는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의 이들을 바라보는 느낌이나 분위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들을 외부에서 여행을 오거나 관광을 온 분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춘천 시민들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 전환을 위한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뭐 통계를 보니까 올해만도 벌써 이제 반려동물 관련 민원이 500건 이상 춘천시 내에서 접수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많지 않은 반려동물 수에 비해서 발생되는 민원이 큰 만큼 전반적인 어떤 사회적인 그 춘천시 내 시민들의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들 조금 더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예를 들어서 서비스 그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 외에도 서비스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작용이 될 텐데, 사실 여행을 전문으로 하는 펫트래블 쪽 회사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차 한 대 버스가 움직이게 되면 보통 한 20마리의 반려견과 반려인이 함께 이동을 하는데 그 중에 남자분이 거의 1명 내지 2명 정도래요. 거의 여성분들이 같이 움직이고요. 그리고 주말에는 웬만하면 좀 안 움직이고, 그리고 평일날 움직여서 많은 사람들의 접촉을 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충분히 좀 잘 확인을 해서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업계와의 연계 서비스라든지, 그리고 현재 춘천시 내에 있는 그 유명한 또 이제 뭐 명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들하고의 중요한 어떤 연대 유대 관계들을 통해서 이분들이 방문하거나 그걸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요식업계와의 협의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갔을 때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게 뭐냐면, 숙박은 되는데 자기 반려견과 함께 식사를 하는 문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디를 가든 사실상 숙박만 하고 그 안에서 다시 식사를 하고 밖에 나갔다가 들어와서 또 식사를 하거나 중간에 이동 중에는 그냥 그 안주거나 간식으로 때우고 아침 저녁만 주고 이렇게 이동하고 여행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기가 남이섬이나 이런 시설들이 굉장히 잘 돼 있긴 하나 실질적으로 당일치기 여행 코스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펜션이라든가 숙박시설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루 저녁에 자고 다음날 가버리는 형태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들을 1박, 2박, 3박으로 연박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구축을 해주기 위해서는 여기에 컨텐츠가 들어가줘야 됩니다. 서비스가 들어가줘야 되고, 그 유명한 명소들하고의 반려동물과 함께 방문해서 이용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장소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놓을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뭐 언택트 시대가 되긴 했습니다만 반려동물과 함께 이동하거나 여행지를 찾는 분들의 숫자는 분명히 늘어날 거라고 보고요. 또 세계적으로도 언택트 시대, 코로나로 인해서 반려동물에 대한 수요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늘고 있는 경향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그게 어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통계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이런 분들이 늘어날수록 실질적으로 함께 하고자 하는 수요는 더 많이 늘어날 거로 예상이 됩니다. 이분들을 춘천으로 다 모시고 이분들이 춘천 안에서 엄마 품 같은 느낌을 받아갈 수 있도록, 다시 또 찾고 싶은 춘천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 이 세 가지 측면에 있어서 전반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준현 대표님의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반려견 토탈케어 서비스의 바우라움 김원영 본부장님께서 국내 반려견 서비스 시장의 현황과 발전 여력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춘천시 반려동물 산업 유치 포럼에 초대해 주셔서 깊은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제 그 앞에 나오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미디어에도 많이 노출되시고 많이 또 유명하신 분들이어서 저는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어디서 왔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서울시 성동구에 위치한 바우라움이라고 하는 펫 토탈 케어 서비스를 총괄 책임하고 있는 김원영이라고 합니다. 저희 서비스는 강아지가 반려견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전체적으로 라이프 사이클에 전체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치원, 아카데미, 호텔, 그루밍, 동물병원, 그런 것들에 대한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고요. 현재 지금 1호점이 성동구에 있고 내년부터 이제 전국적으로 지점을 좀 확장할 계획입니다. 사실 이제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주제가 한국 반려동물 산업 중에서 서비스 산업의 현황과 발전 여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 통계들을 보면 반려동물 관련한 산업 중에 서비스 산업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거의 없습니다. 없고, 그래서 사실 제가 작년에 이제 이 사업들을 준비하면서 조사했던 자료들과 그리고 제가 느꼈던 소외들을 중심으로 다시 좀 복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반려동물 서비스 산업의 경계 자체도 현재는 좀 약간 모호한 상황입니다. 사실 2017년 농식품부에서 나온 자료들, 그러니까 정책 자료들을 좀 보면 서비스 시장 내에 의료 서비스가 들어가 있거든요. 의료 서비스가 들어가 있고 그것들이 보통 2017년 기준으로 해서 한 9천억 정도의 산업 규모라고 좀 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아마 의료 서비스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사실 이제 저도 반려견을 키우고 있지만 동물병원에 가서 미용도 많이 시키시거든요. 그리고 동물병원에 가서 또 어디 놀러 가실 때 호텔링을 또 많이 하시기도 하시고, 사실 동물병원 의료 서비스 산업 내에 사실 이런 돌봄 서비스라던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숨어 들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서비스라고 하면 돌봄, 그 다음에 미용, 그리고 여러 가지 장례도 있을 수 있고 보험 서비스도 있을 수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정확한 자료들은 나와 있지는 않고요. 전체적으로 의료 서비스 내에 저희가 좀 숨어 들어가 있는 걸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계 자체도 현재는 약간 불확정하고,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이제 서비스 시장이 2017년 기준으로 해서 9천억, 그리고 전체 시장의 포션 중에선 38% 정도 수준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결국은 이 전체 한국 반려동물 산업에서의 서비스 산업 규모가 앞으로 좀 어떻게 클 건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면 그 안에 저희가 이제 서비스 산업이 숨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서비스 산업이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확장 혹은 확산이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이 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서비스 시장이 지금 2015년부터 17년까지 한 22% 정도로 서비스 산업은 훨씬 더 많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료 산업은 굉장히 더 규모가 더 컸고 이제 서비스 시장은 이제 커 나가는 산업이고, 서비스 시장은 급격하게 좀 성장을 하고 있다면 사료 산업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산업이죠. 그래서 사실 서비스 산업이 왜 이렇게 발전을 하고 빨리 급등하게 발전을 하냐라고 보면 사실 여러 발제자분께서 말씀해 주셨던 포인트들이 뭐냐면 결국은 펫 휴머나이제이션, 그러니까 펫을 결국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 그리고 펫 패밀리, 펫을 가족으로 봐서 같이 여행대를 항상 데리고 가고 싶어 하는 것, 그리고 내가 먹는 것보다 오히려 좀 더 좋은 제품을 먹이려고 하는 것들, 그런 니즈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 산업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만큼 늘어날까요? 저희가 2017년에 9천억이었거든요. 서비스 산업 시장이 9천억이었는데 얼마나 늘어날지,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파이가 얼마 정도 더 있을지, 그리고 이게 사실 여기가 끝일지 아닐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좀 이제 이 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커나갈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면 저희가 이제 저희 자체적인 통계, 우리나라의 통계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제 가장 좋은 건 근처에 비교할 수 있는 좋은 비교자가 있으면 그거에 비교해서 저희가 대입을 해서 앞으로 확장 성장을 얼만큼 할 수 있을지를 파악하는 게 좋은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가 사실 반려동물 산업의 선진국이라고 하면 미국, 일본, 독일을 많이 저희가 들죠. 근데 이제
미국은 워낙 또 저희랑은 되게 다른 환경이고 뭐 미국은 한 번에 세 마리, 네 마리씩 키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또 거기는 또 가정 환경이 굉장히 다르고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사실 저희는 일본의 반려견 시장이랑 많이 좀 유사한 추이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일본의 반려견 시장을 4가지 포인트로 좀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내부, 외부 연구기관에서 보면 일본의 반려견 시장의 4가지 특징이 폐폐마, 가족화되는 거죠. 그리고 실내화, 실내에서 대부분 반려견을 키우시는 거고 순혈화, 그 혈통이 있는 강아지만 키우시려고 하는 것들, 그리고 고령화, 8세 이상이 50%. 그래서 페페마는 거의 90% 이상이 일본은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조사가 있고요. 국내는 85.6%입니다. 실내화견, 그러니까 실내화견이라고, 그러니까 실내에서 키우는 그 강아지의 비율이 일본은 73%, 그리고 국내는 69%입니다. 순혈화는 일본은 82%고요. 아마 우리나라는 조사가 되어 있지 않지만 꽤나 저희도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펫 분양 업체들이 굉장히 잘 되고 있고 여러 가지 뭐 혈통서들을 찾는 그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근데 나머지 하나 고령화가 저희랑은 좀 달라요. 그래서 고령화는 일본은 50% 이상이 8세입니다. 8세 이상의 강아지들이 있고요. 근데 정반대로 저희는 3세 이하의 강아지가 50%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마 고령화로 가겠죠. 그래서 아마 50% 이상 지금 현재 1세부터 3세까지의 아이들이 계속해서 나이가 들어가면 아마 고령화도 저희가 쫓아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러한 포인트들을 봤을 때 결국은 국내의 반려동물 산업시장, 특히 서비스 시장 자체가 일본을 비슷하게 따라갈 수 있을 거라는 저희가 유추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과 일본의 그 GDP 그리고 시장 규모, 사육 견수, 객단가, 서비스 시장의 전체적인 규모들을 따져봤을 때 한국은 2017년 기준으로 올해는 3.3조 정도 된다고 하시는데 우리나라가 한 2.3조, 17년 기준입니다. 2.3조 원이었고 일본이 15조 원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보다 6.5배가 많죠. 그리고 GDP 대비, 그러니까 GDP가 일본이 훨씬 더 우리나라보다 GDP가 많기 때문에 GDP 대비해서 반려동물 서비스 시장, 반려동물 전체 시장의 비율을 봤을 때 한국은 0.13%, GDP 대비 0.13%고요. 일본은 GDP 대비 0.27%입니다. 이것도 우리나라의 2배가 넘습니다. 그리고 사육 견수는 우리나라가 630만 마리 혹은 700만 마리 정도 반려견 기준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900만 마리 정도에 해서 이게 가장 격차가 작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서비스 시장이나 아니면 뭐 전체적인 산업 규모나 GDP 대비 규모가 일본에 대비해서 뭐 50%, 40%, 30% 수준인데 반려견 수만 70% 수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체적인 시장의 서비스, 시장의 캐파가 는 것보다 반려견의 숫자가 굉장히 일본보다 빨리 늘어났다고 저희가 좀 생각할 수 있겠죠. 객단가가 고양이 포함해서 한국은 26만 4천 원, 일본은 81만 5천 원입니다. 객단가는 약 3.1배가 저희보다 높고요. 서비스 시장 아까 제가 9천억 원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일본은 7.5조 원입니다. 그래서 약 8.3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본만큼 시장이 클 거라고 뭐 저희가 여러 가지 트렌드들을 봤을 때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다라고 봤고 여러 가지 뭐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경제 상황이 크기 때문에 당연히 그건 비교하기 어렵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또 저희가 GDP 대비해서 보면 약 2배 정도의 3배 정도는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산업 규모 외에 저희가 1인 가구가 늘어나는 거에서도 저희는 좀 유심하게 좀 보고 있는데요. 사실 현재 2017년 기준으로 1인 가구가 28.5%인데 통계청에서 예상한 게 2047년 약 한 20 몇 년 남았네요. 1인 가구가 전체 37.3% 정도까지 늘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이 본원적인 외로움 이것들이 결국은 반려동물을 좀 더 찾을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서비스 시장이나 반려견 시장이 확대할 가능성들은 굉장히 높고 그러면 서비스 시장이라고 하는 소위 얘기하는 뭐 돌봄, 훈련, 뭐 트레이닝, 그 다음에 미용, 뭐 이런 여행 이런 서비스들이 같이 늘어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그 KB 경제경영연구소에서 조사한 자료들을 보면 이것도 자료를 드리겠지만 특히 1인 가구들이 가장 반려견을 키우는데 애로점을 가지고 있는 1위가 여행 가기 힘들답니다. 44.7%고요.
2위가 손이 많이 간다. 36%. 매너 교육이 어렵다. 배분 교육이나 뭐 사회화 교육 등이 어렵다가 15.8%. 소음으로 주변에 항의가 많이 들어온다가 13.2%입니다.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앞으로 반려견 서비스 시장에서 이 부분들에 대한 대응과 대처를 좀 해줘야 되는 상황이고, 이거에 대한 니즈는 굉장히 많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산업은 많이 컸고 반려견은 굉장히 많은데, 저희의 고객들 아니면 저희가 같이 가고 싶어하는 반려인들은 왜 이렇게 힘든 부분들이 많다라고 할까요? 뭐 교육도 힘들고, 아까 이웅종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산책에서의 문제 부분들, 뭐 산업에서의 뭐 번식장에 대한 뭐 부분들, 뭐 개물림 사고라던가 그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날까요? 근데 저는 이것들을 좀 판단했을 때 결국은 우리나라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에 비해서 반려견 수가 그렇게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비스 산업의 숫자는 굉장히 낮고요. 그렇게 보면 결국은 수적인, 하드웨어적인 성장은 굉장히 빨리 해왔고, 굉장히 빨리 늘어나고 있지만, 이것들을 산업이나 혹은 저변에서 이 반려견과 반려견주가, 반려견 보호자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해주는 정부 혹은 정책 혹은 산업, 저희 같은 산업체가 이때까지 좀 없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결국은 이것들은 계속해서 저는 저희 이제 바우라움이라는 업체를 만들 때 가장 중요시했던 딱 두 글자의 단어가 공존이었거든요. 반려견과 반려견주가 함께 행복하게 공존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반려견주와 비반려인이 함께 행복하게 공존할 수 있도록 제대로 교육도 시키고, 아까 이웅종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뭐 해외에 있는 CGC 같은 것들을 저희가 개비해서 우리나라에 좀 접목시켜서 정말 걔도 하나의 시민처럼 어떻게 저희가 인증을 교육을 시키고, 이 도시 가면, 여기 가면 정말 매너 있는 보호자, 매너 있는 강아지들이 정말 굉장히 많은 곳이야. 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박준호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또 그런 강아지들이 많아지면 여행 갔다가 데려가실 식당도 많아지겠죠. 식당에서도 그것들을 믿고 강아지들을 많이 맡아주시고 또 들어오라고 하시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서비스 산업은 앞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고요. 성장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 결국은 지자체, 그리고 정부, 그리고 사업체,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그 민간 단체들과 함께 좀 고민하면서 아까 없었던 저희가 확장되었던 하드웨어를 좀 채울 수 있는, 그리고 그것들을 행복하게 공존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계속해서 좀 만들어 나가는 게 저희 산업에 있는 담당자들이 좀 가져야 할 책무, 의무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ICT 기반이나 그러한 바이오 생체 데이터들 기반으로 한 사업들은 사실 해외에서는 굉장히 잘 일어나고 있죠. 사실 이제 미국의 CES나 그런 행사장에 가보면 사실 이제 반려견 생체 데이터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시장 접목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 이제 저희 이제 회사의 임원분들께서도 갔다 오시면서 저한테 사서 이렇게 좀 이것도 한번 좀 벌으라고 하시는데, 사실 이제 반려견 수가 굉장히 많아지고 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수집하는 기기들이 정말 점점 작아지고 있거든요. 옛날에 이제 모 통신사에서 나왔던 그 반려견의 만복이죠. 그 걸음이 몇 걸음 정도 가는지 보였던 게 사실 지금 쓰시는 OTP의 한 4배 정도의 크기였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 큰 리트리버가 끼면 잘 안 보이는데, 이제 요키나 이제 마르티즈가 끼면 덜렁덜렁 거려서 얘네들이 좀 불편해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사실 요즘은 정말 개량화가 돼서 정말 조그매졌거든요. 결국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ICT에서 가장 중요한 건 데이터에 대한 마이닝, 데이터를 가지고 이것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예를 들면 8세에 슬개골 탈구를 가지고 있고, 그 아이가 2기 정도의 탈구를 가지고 있고, 몸무게는 몇 킬로 정도 되고, 집안이 뭐 다견 가정이고, 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계속해서 쌓일 겁니다. 그 부분들에 대한 고객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제한하는 서비스들이 계속해서 미국에서는 늘어나고 있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알아서 칼로리량을 조절해서
뭐 위클리로 서비스 화식이라고 하나요? 약간 이렇게 좀 축축하게 해서 하는 것들, 약간 축축한 반건조 습식 사료 같은 걸로 해서 보내주는 서비스들. 뭐 이제 규모는 굉장히 뭐 당연히 건식 사료, 큰 대형 사료가 좀 크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니치 마켓, 틈새 마켓으로 해서 계속 좀 시장들이 생기는 것들을 봤을 때 결국은 ICT 기반으로 한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이것들을 어떻게 풀어줄지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고민인 거고, 그것 서비스 단에서 결국은 보호자들,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아이디어를 내보내는 뭐 스타트업이라던가 아니면 젊은 친구들, 아니면 뭐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해볼 수 있는 것들로 시장의 기회는 계속 늘어날 거고, 다만 사실 스타트업들이나 조그만 업체들의 문제가 뭐냐면 IT에 대한 역량이나 그런 부분들이 개인적으로 많다 하더라도 데이터들을 다 각각 따로 가지고 계시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러한 데이터들을 계속해서 공유화 시켜주는 작업들이 만약에 춘천시에서 가능하다면, 이러한 데이터들을 공유화해서 서로 이제 오픈해놓고 풀어낸다면 사실 그 부분에서 생길 수 있는 사업적인 기회는 굉장히 많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물론 저희 기업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탐색하고 있는 중이어서, 결국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데이터에 대한 공유, 데이터에 대한 관해서 좀 그것들을 먼저 좀 수집하거나 그럴 수 있는 플랫폼을 좀 만들어주는 것들이 있다면 굉장히 좋은 사업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들은 춘천시에서만 할 수 있는 어떤 자산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이어서 박준현 대표님, 춘천시에 어떤 반려동물 산업 적합한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처음에 뭐 발제한 내용 자체도 어차피 여행 관련된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춘천이 가진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자연 친화적인 도시라는 측면이 있죠. 그런데 이제 그것과 가장 또 잘 어울릴 수 있는 게 반려동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춘천을 많이 찾는 이유이기도 할 겁니다. 사실상 지금 뭐 춘천의 어떤 인프라적인 요소에 반려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 여행 요소가 함께 합쳐진다면 굉장히 큰 시너지를 발휘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뭐 반려동물 관련돼서 여러 곳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사례를 들자 보면은 여행업계가 굉장히 많이 어려워졌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투어에서 최근에 사내 공모를 통해서 인바운드 여행 전략 중에 가장 강점이 있는 부분을 자기네가 내부적으로 살리겠다라고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1등을 한 것이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을 가는 프로그램을 좀 더 구체화한 그 안이 1등으로 선발이 돼서 그게 이제 곧 상품으로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물론 해외로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막히다 보니까 국내 인바운드 쪽으로 눈을 돌린 건 맞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도 내부적으로 국내적으로 여행이라 이런 어떤 반려동물과 함께 하고자 하는 수요는 그게 아니어도 굉장히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해외로 나갈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는 국내 어떤 여행 여건이 받쳐준다면 그에 호응할 수 있는 잠재력은 어마어마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또한 받아줄 수 있는 여력을 갖추고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는 것은 춘천의 장점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못 드렸던 뭐 산토리니나 뭐 이런 데들, 그리고 뭐 명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자연을 벗삼아서 함께 산책할 수 있는 뭐 산책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 함께 강아지랑 반려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 포인트들이 굉장히 자연적인 요소들에서 찾아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충분히 잘 활용을 한다면 춘천이 가지는 매력이 반려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 관광 자원으로서 100% 활용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종보 회장님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일하는 데가 펫푸드 산업인데, 이게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라는 걸로 접근을 하게 되면, 이제 춘천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반려동물 그러면은 되게 이렇게 낭만적으로 생각하는데, 이렇게 펫푸드는 그렇게 낭만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되게 어떤 여러분들이 공장 그러면 생각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라서, 저는 그래서 춘천에 맞는 것들이 어떤 것일까라는 보면은, 이제 반려동물이라는 거는 아까 삶이라고 그러잖아요. 삶. 그러면은
우리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되게 이제 식상한 건데 그거를 좀 이렇게 춘천시에서 좀 이렇게 구현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박사님이 저한테 왔을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지금 보면은 반려동물과 관련된 어떤 사회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동물을 생산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강아지 농장이라는 거 들어보셨잖아요. 이제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강아지가 죽거나 하면은 그걸 처리하는 것들도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춘천이 아까 이제 수도권에 있고 되게 관광들하고도 연계가 되게 많이 돼 있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산업을 생각할 때 외부에서 이렇게 유입되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 도시 자체를 갖다가 아까 이제 펫프렌들이라는 말도 하셨는데 되게 그 반려동물 친화적인 도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꼭 누가 와서 우리가 관광지가 아니고 우리 자체가 그렇게 되는 것들을 좀 모색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들을 해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아까 이제 요람이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강아지 공장이 아니고 우리 이제 많은 사람 어떤 사람들은 이제 생명을 사고 파는 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산업 자체가 존재를 하고 그건 또 존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건강하게 해낼 수 있을까라는 걸 봤을 때 저는 제가 이제 생각했던 것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이게 산업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생활하면서 나오는 이게 우리가 가정에서 반려동물도 두세 마리 이렇게 같이 사는 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거든요. 그 강아지들이 1년에 뭐 한두 번 정도 새끼 나는 것도 자연적인 것들이고. 근데 이제 그 반려동물을 또 이렇게 분양받으시거나 입양 가시는 분들이 또 그 생각하시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충족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옛날에 그 시추 마을, 뭐 이렇게 말티즈 마을 이런 걸 생각해 봤어요. 어떤 춘천에 있는 지금 농촌에 되게 문제가 많잖아요. 먹고 살 것도 별로 없고, 또 농촌에 노인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럼 그분들이 강아지를 같이 하면서 되게 좋은 점들도 많이 생기고, 또 그 마을 자체가 이제 뭐 이렇게 잡종견들도 많이 나오면 안 되니까, 그러면은 뭐 뭐라고 그러나 아까 시추 마을이다. 그러면 시추만 키우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이제 전문가들이 가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강아지들하고 잘 지내는지 또 어떻게 번식을 하는지 이런 것도 교육도 시켜주고 거기서 나오는 애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춘천시에서 지금 이제 생각하고 있는 어떤 관광 테마 이런 쪽을 통해 가지고 놀러 오신 분들한테 교육도 시켜서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보면서 분양이나 입양도 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태어나서부터 이렇게 죽을 때까지 연결을 시키는 그런 사업들을 구상해 보면 굉장히 재밌겠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정착이 되면은 이제 자연적으로 어떤 산업들은 생겨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저는 이제 발상의 전환을 우리가 외부에서 꼭 데리고 오는 게 아니고 우리 자체가 펫 프렌들리하게 되고 나서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웅정 교수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뭐 춘천 그러면 아름다운 도시로도 많이 유명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잠시 생각했던 것 중에 이제 지리적 여건을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뭐 서울 근교에서 춘천까지 이동을 해야 되겠다 하면은 뭐 당일 코스로 가기는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왔고요. 저는 이제 FCI 세계 애견 연맹이라고 해서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KKF 한국 애견 연맹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1년에 약 80회 정도 이제 국제 대회를 개최를 하거든요. 보통 우리가 국제 대회 할 때 이제 뭐 도구쇼 같은 경우도 보통 평균 이틀 정도, 뭐 큰 쇼, 빅쇼 같은 건 한 3일 정도 하는데 저희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전용 경기장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전용 경기장이 없어가지고 항상 이 대회 유치할 때마다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느 도심에 이러한 스포츠 전용 경기장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실내와 야외 접목시킨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국제대회 경기장 유치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또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경공올림픽 해서 뭐 어질리티 대회, 플라이볼 대회, 그 다음에 국제사회견 대회라고 해서 IGP 이런 대회도 상당히들 많거든요. 이런 대회를 계속 유치를 시켜주는 경기장을 함께 응용하고 그 비수기에는 춘천 시민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서 활용화시키게 되면 굉장히 좋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아까 박준영 연구소장님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반려동물 전용 빌리지와 연계된 이러한 특화된 것을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춘천에서 그 기업 유치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업 유치를 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테마가 확실하게 자리가 잡혀져야지만 많은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특히 제가 생각했던 국제 경기장을 이렇게 만들어주게 되면 그곳에서 항상 다양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펫 용품 회사 또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면 요즘 패치그로라는 관광하는 그런 기업도 있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유치를 시켜주면 하루는 간식 만들기, 하루는 뭐 예를 들어서 훈련 교육 프로그램 진행하기, 또 한 번은 어질리티 배워보기,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서 사람을 사계절 다 돌릴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만들어지면 그쪽에 자연스럽게 그쪽 전문 분야의 사람들은 그곳으로 이동하지 않을까, 이것이 저희 핵심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김종부 회장님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그 춘천 자체가 어떤 관광이나 이런 부분에 되게 특화되어 있고 강점이 있는 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연결해서 기업 유치를 한다고 하면 어떤 것들이 가능할까 생각해 봤는데, 기본적으로 그 요즘에 이게 펫 비즈니스 그러면은 이렇게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대형화되어 있는 기업들도 있는 반면에 1인 기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쉽게 진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아까 말씀하신 이제 애견 간식 같은 거 만드는 거는 조그마한 건조기 하나만 있고 또 이렇게 작업대 하나만 있으면은 이런 간식들을 만들 수 있거든요. 비스켓도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육포 이런 것들도 손쉽게 만들 수 있어요. 또 한 가지가 이제 강아지들이나 고양이들이 사용하는 용품들이 있잖아요. 뭐 옷이라든지 또 뭐 신발, 장난감 이런 것들도 공간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데가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그 춘천시에서 이런 것들을 좀 한 군데 모아서 이렇게 공간을 좀 이렇게 빌려준다거나 또 아니면은 조금 이렇게 좋은 조건으로 제공을 한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거기서 이제 그 사업 활동도 하고 그렇게 이제 그거 자체가 관광원 연계돼서 손님들이 오기도 하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100% 관광 온 사람들한테 판매해가지고는 힘들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서 이제 따로 자기들이 또 따로 파는 그 경로들이 많이 있거든요. 박람회들도 있고 온라인들도 있고. 그래서 연계돼서 이렇게 하다 보면 그쪽이 이제 소비자들 소문도 나고 그러면 조금씩 더 오게 되고. 그래서 이 동네 가면은 정말 다양한 것들을 저렴하게 할 수 있고 또 체험도 조금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큰 규모는 아니지만 조금씩 아까 그런 문화나 이런 어떤 전문 단지를 만들어 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현실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그 춘천시 입장에서의 기업 유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어떻게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실상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춘천시의 어떤 정체성을 좀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반려동물 친화 도시로서의 펫 프렌들리한 어떤 분위기라든가 환경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 그게 남들이 외부에서 봤을 때 춘천시가 가지고 있는 강점 내지는 춘천시는 펫 프렌들리한 도시라고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환경을 구축을 하는 것이 저는 우선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높은 반려동물 관련 산업에 관계된 업체들이 춘천과 함께 하고자 하는 어떤 바람이나 희망을 조금 더 많이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예를 들자면 리조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떤 업체와 협의를 해가지고요, 자기 가지고 있는 부지를 연차적으로 그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납부할 수 있도록 유예 내지는 연납제도를 이용을 해서 납부를 하고 대신에 그 업체에서 그 리조트를 설계하고 진행하는 비용은 전부 다 되면서 관광 상품화하는 이런 어떤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춘천시에서도 기본적으로는
반려동물 친화 도시라고 하는 이미지를 많이 가져가면서 그런 식으로 업계와의 공조를 통한 발전도 함께 모색을 하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들어오고자 하는 업체들의 제한이 후에는 먼저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현대 힐스테이트나 이런 데 아파트에 보면 아마 힐독이라고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업체에서들도 힐독이라고 해서 힐스테이트가 이미지화한 강아지 형상을 뭐 동상처럼 단지 앞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가 가져가는 그런 어떤 정체성이란 느낌이나 이런 것들을 춘천시는 분명히 더 자연 친화적으로 펫 프렌들리하게 표현해낼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춘천시 나름의 어떤 심볼 독을 만들고 심볼 견을 만드는 이런 것들도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그걸 통해서 좀 더 친근한 도시로서의 느낌도 주고 사람들이 왔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시추가 됐던 어떤 대상견을 춘천시 정체성과 맞는 아이로 선정을 잘 하셔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홍보하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굿즈도 만들어내고 여러 가지 사업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업체들하고의 연계를 통한 춘천시의 홍보 내지는 그런 환경의 조성,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거의 어떤 메리트 또는 춘천시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강점에 함께 하고자 하는 업체들은 분명히 늘어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주거 환경이라든가 숙박 시설 환경들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어떤 기본 인프라 구성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신경을 쓰고 준비를 하셔야 이게 실질적으로 기업 유치에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결국 춘천이 어쨌든 반려동물이 행복한 곳, 그리고 보호자가 행복한 곳, 이런 이미지가 생기면 기업이 스스로 이제 들어와서 이제 어떤 자리를 잡을 거다라는 어떤 그런 의견이신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김원영 본부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이제 뭐 제가 기업 입장이다 보니까 좀 반대로 생각해 봤거든요. 어떻게 하면 제가 춘천에 저희 뭐 지점이나 아니면 저희 뭐 사업장을 옮길까라는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춘천시에서 원하는 것들은 업체가 계속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고용이 창출이 되고 전반적으로 다시 저 도시가 좀 더 생동감 있게 바뀌는 걸 거고요.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뭐 저희는 어차피 이윤을 추구하는 단체고, 그리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라던가 아니면 어드밴테이지가 있으면 충분히 저희는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뭐 그거는 사실 뭐 그런 혜택을 주는 거는 춘천시던 뭐 인천시던 뭐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은 저는 이전에 그 발제자분들께서 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국은 춘천의 그 도시 이미지의 포지셔닝이 먼저 저는 좀 선결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저는 좀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제가 춘천시에 만약에 이웅종 교수님 그리고 이제 김종복 회장님이 뭐 그리고 그 사료업체 박준영 대표님 사무실이 거기에 춘천시에 있으면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아까 말씀하셨던 컴플렉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것들이 복합화돼서 되게 서로 오늘도 뭐 만나 뵙고 이런저런 말씀 나누지만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도시의 패치나 포지셔닝을 먼저 잡는 것들, 두 번째로 뭐 타 도시에 버금하는 입주시의 어떤 어드밴테이지, 세 번째로는 그것들을 밀집화시키고 콤플렉스화 시켜서 그것들에 대해서 필요 자원이나 아니면 인프라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고 뭐 공동 마케팅을 할 수 있고 서로 뭔가에 협약할 수 있는 프레임을 춘천시에서 사실 업체끼리 만나서 하면 좀 하세월이니까 춘천시에 이런 프레임을 좀 먼저 선도적으로 조금 지원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조금 리딩을 해주신다면 많은 업체들이 저는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뭐 제가 두 번째 질문이었던 뭐 스타트업들도 충분히 이 부분에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여력들이 좀 생길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무리 멘트를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떻게 오늘 토론회에서 하지 못한 말이 있다. 그러면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반려동물을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뭐 춘천에서 이런 좋은 기획을 한다고 하면 기획을 끝내지 마시고
꼭 실천하셔가지고 정말 반려동물과 사람의 행복한 도시 춘천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꼭 춘천뿐이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반려동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너무 이렇게 반려인들 중심의 어떤 생각보다는 우리 사회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리고 반려동물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키우시는 분들도 있고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다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 그런 어떤 좀 이렇게 창의적인 생각들을 우리 사회가 좀 많이 해서 좀 같이 좀 이렇게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춘천시가 좀 많이 앞장서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주택 컨설팅이나 주거 환경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는요, 시행사나 오너의 판단에 따라서 한다고 했다가 바로 안 하기도 하고 뒤집어지기도 하고 바뀌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무엇보다도 춘천시가 가지는 강점을 정책의 일관성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한번 진행하고자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계획들이 순차적으로 잘 진행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사실 제일 크고요. 이게 우리나라 전반적으로도 이렇게 확산되는 추세나 정책의 방향이 일관성 있게 좀 진행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시장님께 부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춘천 하면 어떤 게 떠오르나 좀 고민해봤는데 가장 큰 건 제가 그 춘천으로 입대를 했어서 그 베비보충들을 입대를 했었거든요. 근데 뭐 그 제가 최근에 가보니까 딱 그 자리에 무슨 그 동물 센터, 그 유기보 동물 보호센터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업계에 있는 저로서는 되게 좀 감회가 좀 남달랐고, 결국은 제가 좀 말씀드렸던 것들은 반려동물, 아까 김종복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꼭 반려인뿐만 아니라 비반려인이 같이 함께 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공존이라는 컨셉, 그리고 그것들이 잘 돌아가게 해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길 원하고 있고, 그 부분에서의 성공 사례가 지금 계속해서 춘천시에서는 계속 이제 펫프렌들리 쪽으로 가시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성공 사례가 정말 뭐 겉핥기식이 아니라 정말 그 밑단서부터 좀 잘 짜여져서 춘천시 하면 반려견으로 핫해. 뭐 요즘 핫한 거 되게 좋잖아요. 반려동물 쪽은 춘천시가 그래도 제일 으뜸이야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뭐 여러 민관 그리고 뭐 같이 그 교수님들과 함께 좀 좋은 사례를 한번 만들어내는 소프트웨어를 좀 만들어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예상입니다. 지금까지 전문가분들의 소중한 의견,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춘천시 반려동물 산업유치 포럼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기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